지난 1993년 안치환의 목소리를 통해 알려진 노래 자유. 이 노랫말을 쓴 사람은 시인 김남주다. 김남주 시인에게 자유란 만인을 위해 땀 흘리고 만인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것이었다. 그 속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존엄한 권리와 자유는 그 누구도 유린할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다. 그런데 김남주 시인이 자유를 쓴 곳은 다름 아닌 감옥이다. 한 치의 자유도 허락되지 않는 0.7평의 정치범 특별사동. 그에겐 펜도 종이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남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유과관에서 벗겨낸 은박지를 원고지 삼아 한 글자 한 글자 못으로 긁어 시를 써냈다. 김남주의 자유를 향한 외침은 그렇게 철창을 넘고 벽을 넘어 세상에 나와 노래가 됐다.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이다. 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진정한 자유란 만인을 위한 삶이라 노래한 김남주. 많은 사람들은 그를 순정한 시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사라 말합니다. 그러면 김남주는 어떻게 전사로 불리게 된 것일까? 여기 그의 존재를 알려주는 많은 시집들이 있습니다. 진혼가,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사랑의 무기. 이렇듯 범상하지 않은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시집들에 수록된 시는 모두 1000여 편, 대부분 감옥에서 쓰여진 것들입니다. 한치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 감옥에서 김남주가 보낸 세월은 무려 10여 년. 무엇 때문에 그는 그토록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것일까요? 1979년 8월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YH 무역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하자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이 정상조업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농성 4월째로 접어든 8월 11일 10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돼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YH 여성 노동자 김경숙 양이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 진입 전 투신 자살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동맥을 끊어 자살한 것이라고 종전의 발표를 번복한다.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자 경찰은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사회 불안을 노리는 불순 세력으로 내몰았다. 의혹은 무성했지만 모두들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투신을 했다든가 이러면은 그래도 그 가중에 아무리 시끄럽다 하는 가중에도 소리는 들렸을 거라고요. 뭐 비명 소리가 들렸다거나 아니면은 누가 주위에서 떨어지는 거 봤다거나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게 없었고 그 이튿날 이제 경숙의 시신만 발견이 됐었고 그리고 동맥을 끊었다고 했을 땐 피가 엄청나게 흘렀겠죠. 근데 핏자국이 이런 것도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사건 발생 나흘째 되던 날 서울 시내에 2만여 장의 유인물이 뿌려졌다. 김경숙 죽음의 진상과 유신 정권의 부도덕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유인물이었다. 경찰은 유인물을 뿌린 사람들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이른바 난민전이라 불리는 지하 조직이 세상에 드러났다. YH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만들고 뿌린 사람들이 난민전 조직원들이었다. 바로 그 속에 김남주 시인이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선언문을 보면은 이 살인마 박정희가 YH 어린 딸을 벽돌로 찍어 죽이고도 저만 잘났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그 선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박정희 타도 결사대 이런 명의로 북한교례 지령과 자금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해온 소위 남조선 그러나 민족 정부는 선언 YH 사건 유인물을 뿌린 난민전을 간첩단으로 규정했다. 이례적으로 내무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체포 사실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전의대로서 지하에 소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를 조직해서 난민전 사건 수사 결과가 확정 발표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 각 언론을 통해 자생적 사회주의자 집단으로 보도된 난민전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당시 기자회견장에 세워진 김남주 시인은 33살의 청년이었다. 치안본부의 주도 아래 열린 기자회견장에선 미리 짜여진 질문만 오고 갔다. 김남주가 간첩 활동을 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생략됐다. 바로 이 난민전 사건으로 김남주는 10년 가까운 감옥살이를 한다. 그 당시에는 어쨌든 남한 현실이 그 박정희 그 독재로 굉장히 그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유신 체제를 그 타파해야 된다. 모든 언론이 다 탄압을 당하고 언론이 제대로 이렇게 보도가 안 돼 있고 조금의 어떤 그 비판적인 사고를 한다든가 사고를 하는 그 자체 아니면 비판하는 그 자체가 완전히 봉쇄되다 보니까 난민전 사건이 발생한 것은 유신 정권의 포갑이 절정에 달하던 때였다. 그때 난민전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84명. 당시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사무국장이었던 이재호도 들어있었다. 아직은 난민전에 관련자들이 살아있고 또 일부는 사형도 당하고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무슨 북한과 연계된 북한의 뭐 지령을 받은 그런 그 단체는 아닙니다. 그런 단체는 아니고 이제 막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는 지하단체였으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단지 진보적 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진 그런 단체로 봐야죠. 난민전은 우리 헌정사상 최대의 공포시대를 만들어낸 긴급조치 9호에 맞서 싸운 반유신 투쟁 조직이었다. 이 조치는 국론 분열과 국민 종파를 저해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그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뭐 개인의 그 자유라든가 민주 이런 거는 찾아보기 어려울 때였죠. 그리고 유신이 아주 그 막바지에 접어들 때였기 때문에 국내 인권 상황이 최악에 달했습니다. 이때 유신을 타파하지 않고는 유신 독재를 청산하지 않고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유신 말기에 내려진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존엄한 권리와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초헌법적 조치였다. 유신에 대해선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영화 바보들의 행진도 상영이 금지됐다. 통제와 금지 속의 대학 생활을 보내던 당시 젊은이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게 이유였다. 영화의 주제곡으로 불려진 고래 사냥 역시 불신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당했다.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자유조차 없는 긴급조치 9호 시대.
유신의 폭정을 알리는 유인물 제작은 목숨을 담보로 한 투쟁이었다. 당시 김남주와 함께 유인물을 만들고 뿌렸던 난민전 관계자들. 쉰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됐지만 그때의 공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김남주 선배와 함께 한조가 됐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금방 누가 덮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 나는 거짓말 같은데 발이 딱 쇳덩어리로 고착된 것처럼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김남주 선배는 그냥 그때 오바를 입고 오바 속에다 시커먼 오바 있어요. 좀 추울 때였는데 넣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냥 뚜벅뚜벅 들어가는 거야. 교정에는 아무도 없고. 그때 그 내가 느낀 공포 속에서 그냥 그 선배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야, 어쩌면 저렇게 강하게 할 수가 있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는 긴급조치 9호. 바로 그 공포의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김남주는 전사가 돼 유신 정권의 폭압과 맞서 싸웠던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랬지만 그 양반도 사회과학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념적으로 무장해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가 되는다. 저는 이런 사람은 그 당시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박정희 시대라는 것이 그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도 조금만 생각했으면 정말 이런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던 시절이거든요. 더더구나 시인이라는 사람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자기 고통받는 가족과 민중들 생각하면 이건 참을 수 없는 거죠. 김남주 시인은 이른바 이 난민전 사건으로 전사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물론 긴급조치 시대가 모든 시인을 전사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여전히 세상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하는 시인도 있었고, 또 긴급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검열을 하면서 부드러운 언어를 골라 쓰는 그런 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남주의 양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유신 헌법에서조차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밝혀놓았고, 또한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유를 박탈한 것이 바로 긴급조치 9호였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긴급조치의 부당함을 보면서 침묵할 것이냐 아니면 일어설 것이냐, 그것은 김남주 시인에게 결단의 문제였습니다. 시인이 되기 전 김남주에겐 청운의 꿈이 있었다. 해남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나고 자란 김남주는 당시 호남 최고의 명문고라 불리던 광주 제1고등학교에 진학한다. 오랜 세월 속에 묻혀있던 생활기록부엔 고등학생 김남주의 꿈이 담겨져 있다. 법관이 되는 것이 김남주의 꿈이고 희망이었다. 그 시절 그에게 법관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이었다. 김남주가 현실에 눈뜬 건 대학 진학 후. 1969년은 박정희의 삼선개헌 시도로 휴교령이 떨어져 학교도 자유롭게 오갈 수 없었다. 공부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회는 삼선 개헌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야당 의원들은 몸싸움을 벌이며 개헌안 통과를 저지했다. 그런데 69년 9월 14일 새벽, 박정희의 삼선 개헌안은 야당 의원들을 따돌린 채 단 6분 만에 통과됐다.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를 맞이한 대학생 김남주는 암울한 현실을 외면하지 못했다. 또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집을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미 대학원을 다 마쳐버렸고, 그래서 늘 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그런 시절인데, 그때 이제 와서 뭐또 시국 이야기도 하고 정말 문학 이야기도 하고 뭐 철학 역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담선하면서, 사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냥 그 반정부적 그 독재 정권에 대한 그 끝없는 그 한없는 분노를 느끼면서 서로 이심전심으로 어떻게 했으면 저 독재를 참 타도올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영양이 부족하고 잘못하다도 그것도 알려지면 또 괜히 우리가 타락만 받으니까 말도 못하는 그런 처지였는데 거듭되는 휴교령으로 김남주는 강의실 밖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갔다. 그러던 1972년 10월 17일 김남주의 일생을 바꿔놓는 일이 일어났다. 그날도 휴교령으로 고향 해남에 내려와 있던 김남주는 놀라운 뉴스를 듣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기해 민족의 살기를 찾기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우리의 모든 체제에 유신적인 일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유신 선언은 국민의 존엄한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까지 손에 넣은 박정희의 조치였다. 김남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대학생 김남주는 저항만이 인간으로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엄청난 충격을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주하고 만나가지고 이 개헌 반대 때까지의 어떤 공개 합법적인 투쟁으로서는 이제 그 투쟁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밀 지하 신문으로 지구전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해 12월 김남주는 이강과 함께 헌정 질서를 뒤흔든 유신의 반민주성을 알리는 지하 신문을 제작해 뿌린다. 당시 전국 최초로 나온 반유신 지하 신문 함성지가 바로 그것이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 목소리는 거국적으로 울려야 한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 함성이었다. 동학농민혁명, 강조학생 독립운동 뭐 등 있잖아요. 이런 그 역사적인 유래를 그 상황과 대비해서 짤막짤막하게 그걸 쭉 역사해갖고 오늘날 4.19 다음에 이제 교련 반대까지 그 역사 과정을 얘기하면서 드디어 이제 민중이 비록 투표장에는 너희처럼 끌려갔으나 그 유신 지지 성명 투표 그 본심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항의 물결을 이루어야 된다. 대충 이런 취지인데 그 글을 참 남주가 그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그 사활을 걸고 썼다고 볼 수 있죠. 함성지 사건으로 수배됐던 김남주는 2차 지하 신문을 준비하다 1973년 초에 체포되고 만다. 김남주가 끌려간 곳은 전남도경 공작분실. 이강과 대학 선배 박성무도 체포돼 끌려왔다. 지금은 창구로 바뀐 이곳에서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가족은 물론 변호사의 면회조차 금지당한 채 고문을 당한다. 처음에 막 들어와가지고 여기 눈 한 대 풀어놓고 한 7, 8명이 하여튼 무작정 너 북에 언제 갔다 왔어? 모스크바 언제 갔다 왔어? 뭐 이런 식 한 2가지 질문 외에는 다른 질문 하나도 없이 엄청 한 30분 얻어맞으니까 누가 때린지 짠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정신이 나가버리려 하더라고요. 실제 나가는 거이죠. 그 물고문하는 데는 별도 그 방해가 아니고 그 똑같이 지하 내에 다른 데로 옮겨가가지고 기다란 테이블 위에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씌워놓고 하더구만요. 그 전자에다 고춧가루 물 같은 거 하여튼 그 들어있는 거 그걸 이제 부어가지고 토하게 하고 한 3번 그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물 뿌려서 또 이렇게 하고 또 하고. 간첩이라고 자백할 것을 강요당하며 아니라고 부정할 때마다 가해진 구타와 물고문. 이곳에서 김남주는 유신 정권의 폭력을 처절하게 체험한다. 그 말 때리는 거 가죽으로 된 그 채찍 있다고 말 채찍 이런 걸 딱 그렇게 우리 앞에서 흔들면서 이 개자식들 죽여버린단 말이지. 너희들은 말이지. 너희들은 역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헬리콥터에 태우고 가서 동해바다에 던져버리면 끝난다. 그럼 너희들은 실종 신고해버리면 된단 말이지. 사실 우리는 그 말이 실감 나도록 그 당시 분위기가 그렇게 됐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했던 그 불안, 공포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고.
추록 후 김남주는 고문의 공포를 떨쳐내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다. 김남주가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총구가 내 머리속을 헤치는 순간 나의 신념은 혀가 되었다. 허공에서 헐떡거렸다. 똥개가 되려면 기꺼이 똥개가 되어 당신의 똥구멍이라도 싹싹 핥아주겠노라. 혓바닥을 내밀었다. 나의 싸움은 허리가 되었다. 당신의 배꼽에서 구부러졌다. 노예가 되려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노라. 당신의 발밑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의 신념, 나의 싸움은 미궁이 되어 심연으로 떨어졌다. 김남주 시인의 저항의 몸짓에 대해서 이 체제가 곤충을 들이대고서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체제의 본질이 폭력이고 그것도 얼마든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신 목숨을 죽음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하면 그 체제의 본질에 대한 그 섬뜩함 그런 것하고 그게 이제 첫인상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시가 사실은 우리한테 오래 남았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패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억압적인 체제에 끝까지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의 승리랄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고문의 공포는 70년대 최대의 고문시로 알려진 진혼가를 탄생시키며 김남주를 시인으로 만들었다. 우리들이 써내는 시들은 되게 그 언어를 골라서 쓴다든가 또 아름답게 표현을 한다든가 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하는 자기검열 같은 거 있었는데 김남주 시인은 대담한 표현, 솔직한 표현, 평이한 표현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들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작품을 보여주었죠. 유신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시인들까지도 자기 검열을 하며 부드러운 단어를 골라 쓰던 그 시대. 74년 창작과 비평 여러모에 실린 김남주의 시는 대담하고 솔직한 표현으로 우리 문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 그러나 유신의 포갑은 날로 더해만 갔다. 1975년엔 서울대생 김상진 군이 유신 철폐를 외치며 할복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점점 대학가의 시위가 확산되자 유신 정권은 긴급조치 구호를 선포했다. 유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유신 정권의 긴급조치 구호 아래서는 시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킬 수 없었다. 시인은 현실의 문제를 발언하고 노래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김남주였다. 내가 아는 것보다 10배, 100배 강한 놈들이다. 그냥 시위나 하고 돌멩이나 던지고 그래갖고 문제를 풀어가려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가. 바닥을 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남준 철저히 이제 아주 철혈 조직을 뭐 그때야 뭐 그렇게 암울한 상황이니까 엄혹한 상황이니까 어차피 이제 비밀 지하 조직을 해야 되는 거 꾸려서 이제 총 들고 싸워야 한다. 총을 들자 이거죠. 그런 입장이었죠. 이제 남주 입장이. 유신 정권과 맞서 싸울 철의 조직. 김남주가 찾아낸 대안이 바로 반유신 투쟁 조직 난민전이었다. 훗날 김남주는 그의 수필에서 그때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나는 이름도 없이 죽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해방은 죽음 없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익히 알면서 어찌 다른 사람이 죽어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죽음을 각오한 결단. 바로 그것이 시인 김남주가 난민전에 가입한 이유였다. 급기야 시인 김남주는
죽음을 각오하고 난민전 전사가 됐습니다.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도리어 일어서서 시인이 됐던 김남주. 하지만 시만으로는 암울한 현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김남주는 유신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믿음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전사가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80년대 후반까지도 김남주는 물론이고 난민전 관련자들은 시국 사건이 아닌 공안 사건으로 분류돼 있어서 민주화 운동 세력 안에서도 어느 정도 불편한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일까요? 이곳 서울 여의도 5.16 광장에서는 150만 명 가까운 시민이 모인 가운데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된 후 전국에선 연일 대규모 반공 벌기 대회가 열렸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의 공산화는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절박한 위기로 다가왔다. 혈서를 쓰며 반공을 결의하는 모습은 뉴스를 통해 그대로 보도됐다. 유신 정권은 이러한 반공 벌기 대회를 이용해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권리와 자유도 유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갔다.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의 모든 냉전 논리가 전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 전부 감정적이고 저는 냉전 논리에 사로잡혀서 전부 그런 것들을 이제 감성이나 이데올로기를 양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냉철한 우리들의 이성으로 보는 어떤 눈, 그리고 그런 어떤 학문적 토대, 토양, 이런 것들이 전혀 공식적으로는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른바 막걸리 국가보안법으로 웃지 못할 희생자들까지 생겨났다. 그저 술 한잔 마시고 정부를 비판한 죄로 구속되는 일이 속출했다. 영등포 구치소 병사에 있을 때인데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막걸리 방공법으로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왜 들어왔어? 그때는 이제 방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한 건씩 잡으면 거기에 보상금이 나오고 기소를 하면 또 여러 건이 되면 아마 담당자들 진급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직 기승을 부릴 테니까. 그 내용이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자기는 이게 갈비를 먹을 때 왼쪽으로 먹는다 이거야. 왼쪽으로 갈비를 먹어야 힘이 생긴다 이거야. 그래도 손님들하고 같이 그 식사를 하면서 나는 왼팔이 더 힘이 있다. 나는 왼쪽으로 갈비도 나는 왼쪽으로 먹는다. 그걸 경찰서에 누가 신고를 해갖고 왼쪽을 강조했다는 거지. 이게 소위 말하는 반공법이라 북한을 좌익을 찬양했다 이래 돼서 이제 그게 고무 찬양 반공법 4조이라인가 그걸로 이제 떡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 YH 사건으로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다. 여당이 야당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여론이 들끓자 바로 닷새 후인 10월 9일 유신 정권은 난민전 사건을 발표한다. 당국이 간첩단이라고 규정하며 제시한 증거물 속엔 M1 소총까지 들어있었다. M1 소총은 난민전 조직원인 박성률의 집에서 찾아낸 것이었다. 총이 발견된 현장까지 상세하게 전국의 안방으로 전달됐다. 당시 극도의 안보 불안감에 시달리던 국민들에게 M1 소총은 유신 정권의 발표를 그대로 믿도록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총을 준비했던 것일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4.19 때에서 더 일보 전진한 민중 항쟁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 방어력, 적이 탄압해 온 거고 우리는 방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4.19로 얻은 민주주의는 박정희의 등장으로 무참히 짓밟혔다. 난민전이 무장선전대 희성대를 꾸린 명분은 그 전철을 뒤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78년도 하반기인 것 같은데요. 그때에 이제 신양식 선생과 남정윤과 저하고 이제 세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해성대를 만들었고, 남정님도 나는 그냥 시인이 아니다. 난 해방 전사다. 그 마음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해방 전사다. 칼로 싸울 때는 칼로 싸우고, 펜으로 싸울 때는 펜으로 싸우고, 총으로 싸워야 될 때는 총으로 싸우고. 총을 준비한 것은 김남주가 소속된 난민전의 희성대였다. 유신독재와 최후의 순간까지 싸우기 위한 방어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희성대는 예비군 훈련장을 주목했다. 그 총기를 어떻게 얻어왔냐고 그러면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가져온 겁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서울에 4군데가 있어요. 노고단, 노고산이 있는 노고단, 잠실, 예? 잠실 근처에 훈련장, 그리고 구리 교물리에 있는 훈련장, 이 4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으러 간 사람 중에 우리 일행이 한 사람씩 끼어가지고서 그거를 훈련 받다가 잠깐의 휴식 시간에 화장실로 옮겨다 놓은 거예요. 예비군 훈련장에서 빼돌린 총은 M1 소총 한 자루. 허술한 무기관리 체계를 이용했던 것이다. 탄화를 구입을 했는데 내가 누구하고 같이 했어요. 최광훈이라고. 거기하고 같이 구입을 했는데 고물상 하는 사람한테 샀습니다. 군 부대에서 총을 쏘고 나서면은 탄알이 많이 탄피가 흩어져요. 근데 그 탄피 중에 쓸만한 진짜가 한두 개라도 섞여 있을까 모른다 해서 그 탄피를 몽땅 샀는데 진짜 쓸만한 건 한두 개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수백 발 중에 그것의 총탄은 M1 소총이라고는 총알은 칼빈 공포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맞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걸 상징적으로 갖고 있었죠. 이들 간첩단은 총은 M1 소총이었지만 총알은 칼빈총 공포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총탄이었다. 하지만 그 총환자루 때문에 그들은 민주화 운동가들에게조차 폭력혁명론자, 급진 모험주의자로 비난받았다. 당시에 민도라는 게 민주화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긍정을 하면서도 폭력이라든가 또는 그런 그 급진적인 그런 방식의 투쟁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남주 등등이 체포됐을 때 그때 유일하게 우리 운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기독교 개신교 세력과 카톨릭 세력이었는데, 카톨릭 세력은 조금 나았습니다만은 개신교 세력에서는 도저히 이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권 문제라든가 또는 이런 석방 문제를 도저히 우리 거론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한참 동안 김남주의 석방 문제 또는 그 사면 문제 이런 것들은 거론조차도 못했어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난민전 강령엔 당시 그들이 세운 목표가 분명히 밝혀져 있다. 유신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김남주는 민주정부 수립에 기꺼이 동의했다. 그리고 긴급조치로 국민들의 존엄한 권리와 자유를 유린한 유신 정권을 근본적으로 뒤엎고자 무장선전대가 됐던 것이다. 무장선전대라는 것은 주요 하는 일이 이겁니다. B라를 살펴온다. B라 살펴는 것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민정소리라는 유인물을 각 학교마다 가서 뿌려야 돼요. 그것도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본 사람들은 박정희에 저항하는 맥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것이 선전입니다. 이것이 몸으로 하는 무장선대입니다. 김남주가 머물던 잠실 시형 아파트 11동에 경찰이 들이닥친 것은 1979년 10월 4일. YH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뿌린 후 근거지가 탄로났던 것이다. 경찰은 이곳에서 김남주 등 6명의 난민전 조직원을 체포했다. 방 안에선 당시 무장선전대가 제작 중이던 반유신 유인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남주가 체포된 그날은
그가 그토록 무너뜨리고자 한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기 22일 전이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이 민족 분단의 비극을 이용해서 유신체제를 선포하고 유지시켜 나갔던 박정희. 그가 죽음으로써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고 그동안 투옥되었던 모든 긴급조치 위반 사범들은 석방됐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본격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구가할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을 전사로 만들었던 유신 독재 체제는 막을 내렸지만 김남주는 감옥에 갇힌 채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김남주의 운명은 신군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1980년 3월)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한 대학가에도 봄이 찾아왔다. 긴급조치로 제적됐던 학생들과 해직 교수들이 속속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각 대학에선 학생회와 평교수회가 부활했다.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목소리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의 봄은 길지 않았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신군부의 입장이 돌변한 것이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 취임은 신군부가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신호탄이었다. 난민전 재판은 신군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난민전 사건 구형 공판이 열린 것은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에 취임한 바로 그날이었다. 김남주에게 내려진 구형량은 무기징역. 하지만 김남주는 반론권 한 번 행사하지 못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들것에 실려 나온 사람들은 의식마저 희미한 상태였다. 재판에서는 반론권을 한 번도 행사를 못했어요. 왜? 변호사가 만나서 이 1심 준비 기간 동안에 변론을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데 1심 다 끝나고서 변호사가 한번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안기부에서 중앙정보부에서 가지 못하게 막았더랍니다. 무슨 재판이 있었어요? 재판 없었습니다. 판결문 오고 공소장 오고 글자 한 줄도 안 틀려요. 김남주는 15년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로 이감됐다. 비록 죄수복을 입고 광주로 돌아온 몸이었지만 김남주는 잠시 해방되는 것 같았다. 고문의 공포에서 풀려났지만 그는 광주교도소 정치범 특별사동에 갇혔다. 0.7평 남짓한 독방, 끝이 보이지 않는 징역살이, 이름 대신 주어진 수인번호 2164번. 하지만 협박과 고문에서 노예난 김남주는 그마저도 평화롭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에 불과했다. 광주로 전부 이감을 왔을 때 80년 9월 달에 이감을 왔습니다. 이감을 왔는데 조금 후에 5.18에 관련됐던 지도부들이나 청년 학생들이 같이 광주교도소로 전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굴을 보고 우선은 뭐 역사의 문제고 뭐 반독재 문제가 아니라 우선 살아있구나. 정말 그 안도감에서 안도감과 그 기쁨, 그 환희를 맛보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감옥 안에 있었지만 김남주에게 80년 5월 광주는 천둥소리였고 벼락이었다. 김남주가 만난 광주항쟁 지도부들, 그들은 모두 그의 친구고 후배고 동생들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광주학살의 진상을 알리는 연작시 학사를 써내기 시작한다.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경찰이 전투경찰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전투 경찰이 군인들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야만족의 침략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도시는 벌집처럼 휘저놓은 붉은 심장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용암처럼 흐르는 피의 강이었다. 한여름에도 찬바람이 도는 분위기 때문에 시베리아로 불리던 광주교도소 정치범 특별사동. 그에겐 종이도 펜도 주어지지 않았다. 세상과 격리된 김남주에게 학살자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없었다. 난민전은 이제 우리가 교육받기를 간첩단이다, 간첩이다라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간첩에 준해서 대우를 해라, 처우를 해라라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래 난민전이 전부가 특별사동에 오자마자 특별사동에 독고실에 전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필구가 가지고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지요. 빈도 종이도 없는 감옥에서 시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김남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종이를 대신할 은박지였다. 은박지 위에 칫솔을 갈아 한자 한자 새기듯 시를 써내려갔다. 간수의 눈을 피하기 위해 머릿속에 구상해둔 시는 짧은 순간에 써내려가야만 했다. 그렇게 탄생한 김남주의 시는 집행유예로 먼저 풀려나 그의 옥바라지를 하던 박광숙 씨에게 전달됐다. 이제 우유를 먹고 거기서 우연히 이제 은박지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걸 뜯어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칫솔 같은 걸 부러뜨려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은박지에다가 저기 이중섭 화가가 그림 그릴 소재가 없으니까 재료가 없으니까 은박지 그거를 이제 이런 담배각이죠. 담배각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종이가 없으니까 종이하고 펜이 없으니까 은박지를 우연히 이제 만들게 됐고 그 은박지에다가 이제 못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글을 썼던 거죠. 우유과 간에 은박지가 있다는 사실은 박광숙 씨도 김남주의 은박지 시를 받은 후에야 알았다. 이렇게 은박지에 새겨진 김남주의 시는 옥중에서 나와 1982년부터 은밀하게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옥중에서 이렇게 흘러나왔던 그 시집들이 저희들이 복사물 형태로 저희들이 논아보고 있을 즈음이거든요.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시를 읽다가 문득 이건 뭔가 곡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줍잖은 실력입니다만 기타를 가지고 집에서 곡을 한번 붙여봤었어요. 이쪽 모 방송국 녹음실을 몰래 좀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고규태라고 하는 후배 시인이 전체를 기획을 하고 이쪽은 노래 패들이랄지 또 이런 후배들이 전부 동원이 돼가지고 단번에 녹음을 했어야 됐었어요. 곡을 붙인 김남주의 시 노래가 광주항쟁 추모 테이프에 수록돼 전국의 서점으로 배포된 것은 1985년. 이때부터 김남주의 노래는 죽창가란 제목으로 대학가에 울려 퍼진다. 이후 김경주 씨가 부른 죽창가는 대학 노래패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돼 나갔다. 광주학살 정권의 가슴을 향해 꽃이 되고 들불이 되고 죽창이 되자는 김남주의 외침은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거대한 물결로 넘실거렸다.
김남주에게 허락된 공간은 0.7평의 감옥이 전부였지만 그렇게 그는 옥중에서 노래하는 전사로 80년대의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광주 항쟁이 좌절되고 나서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재야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나 다 이 마지막에 어떤 좌절감에 휩싸여 있었는데 투혼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말이지. 그리고 지금 영호의 몸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처음에 걸었던 길을 계속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격. 한치의 자율도 보장되지 않는 탄압의 가장 극단적인 공간. 그러나 김남주 시인은 그 어떤 탄압도 자유로운 인간의 영혼은 결코 가둘 수 없음을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김남주의 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남몰래 피인을 구해다주는 교도관도 생겼다. 이때부터 김남주는 은박지 대신 화장지로 쓰라고 준 갱지에 시를 쓰기 시작한다. 조금만 힘을 줘도 찢어져 버리는 갱지. 하지만 그것마저 구하기가 힘들어 깨알 같은 글씨로 시를 써내려갔다. 김남주가 감옥에서 화장지에 써낸 시는 시집 2권을 낼 수 있는 분량에 달했다. 박광숙 씨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파일들. 이 파일 안엔 당시 감옥에서 김남주가 비밀리에 써서 세상으로 내보냈던 그의 시들이 들어있다. 이게 그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는 그때는 이렇게 지금은 화장실 그 두루마리 휘지를 주겠지만 그때는 이런 게 이제 똥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면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이거를 아껴 썼다가 이거를 이제 시를 쓰고 싶을 때 시를 막 써야겠다 할 때 이런 것들을 두고서 이제 여기다 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런 종이에다가 많은 시를 이렇게 적어서 보냈어요. 여기 그런 시가 있네요. 사실이 그러했지 않았느냐 친구야. 1980년 5월의 영웅들이 민족해방의 나무로 일어섰을 때 미국의 군인들이 도끼로 와서 총칼로 와서 그 나무를 찍어내고 벌집처럼 구멍을 내지 않았느냐. 김남주의 옥중시를 세상에 내보내는 통로 역할을 한 사람은 홍은표 씨였다. 교도관 시절부터 소설가를 꿈꾸던 홍 씨는 김남주와 가깝게 지냈고 그의 부탁을 받아 옥중시를 빼내주었던 것이다. 근무할 때 그 전달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나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자마자 그 고속버스를 타요. 이제 전화를 하고 박광선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놓고 나와서 공중전에 전화하고 박광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약속을 보통 그 터미널에서 많이 만났었어요. 터미널 다방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다방에서 거기서 전해주고 이제 내려오죠. 이제 내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자주 만나니까 그게 이제 박광선 선생님 만약에 뭔 일이 생기면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원고지 내가 소설 썼던 거 습작했던 것을 박광선 선생님한테 주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왜 만났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이 원고 좀 어떻게 해서 등단할 수 있도록 좀 부탁하더라 라고 입을 맞춥시다. 김남주의 옥중시가 세상에 나돈다는 소문이 돌자 감시는 더욱 강화됐다. 교도소 보안과장까지 나서서 김남주를 추궁하고 그의 가족을 불러 대질 신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그러나 김남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처참하게 죽어간 광주 영령들을 위해서 또 밖에서 싸우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를 쓰는 것밖에 없었다. 그것은 너무도 순수했기에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시인 김남주의 양심이기도 했다. 시가 사람들이 하여튼 출소하는 사람들의 책 속이든지 보따리든지 하여튼 쓴 사람도 목숨을 걸고 썼다고 하겠지만 가져 나온 사람도 그걸 목숨을 걸고 은폐 아주 교묘하게 숨겨가지고 어떻게 들켰다면 다시 잡혀 들어가거든요.
다시 잡혀 들어가야 되고 막 가서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엄청난 공포 속에서 가져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져 나와서는 저한테 거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저 좀 만나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나서 저도 또 그 전화를 받으면 정말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거든요. 김남주의 옥중시가 양지로 나온 것은 1987년. 비로소 시집으로 엮여져 나온 것이다. 이후 그의 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정표가 된다.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 왜 이게 우리 노동자들의 이야기인데, 나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내가 오늘까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늙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삶을 버려가면서까지 대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가, 그런 어떤 부끄러움, 이런 거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김남주가 세상으로 돌아온 것은 1988년 12월. 전주교도소로 이감돼 있다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온 것이다. 난민전 사건으로 투옥된 후 9년 3개월. 시인 김남주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니었다. 시인은 해방 전사와 동호회입니다. 착취와 억압이 있는 곳에 시인은 항시 있어야 하고 저 또한 있을 생각입니다. 반백의 머리, 골깊은 주름살.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추록한 이듬해 김남주는 그동안 옥바라지를 해온 박광숙과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다. 10년 만에 누려보는 자유로운 삶. 그러나 그것도 잠시. 석방된 지 5년 만에 김남주는 췌장암 선고를 받는다. 빛거울 단식원에서 그 노을이 이렇게 비끼는 오후였는데 2층에서 내가 털장을 끼고 1층을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서 물었어요. 형, 옛날에 형이 그랬잖아. 그 죽는 것은 그렇게 한 번 죽는 거라고. 형이 말씀하시는 게, 야,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분도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죽음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던 시인 김남주. 그는 48의 나이에 치열했던 삶의 끈을 놓았다. 누구보다 삶을 사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사랑했기에 인간의 삶을 짓누르는 시대의 폭압에 온몸을 던졌던 시인 김남주. 시인 김남주는 유신과 싸우기 위해 한때는 시를 버렸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면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게 되자 다시 시로서 행동한 노래하는 전사였다. 그 노래는 더불어 함께 누리는 자유, 더불어 함께 가는 삶이었다. 함께 가자 우리 길을 투쟁 속에 동치고 산 넘고 물 건너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면 함께 가자며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던 김남주. 이것이 그가 감옥에서 쓴 육필 원고입니다. 그 흔한 종이 한 장 없어서 화장지로 쓰라는 이 갱지에 한 땀 한 땀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이 휴지도 아까워서 이렇게 앞뒤 빼곡이 시를 썼습니다. 김남주는 감옥에서 쓴 이 시들로 자유를 노래하는 시인의 영혼은 결코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 시대도 또 5월 광주를 짓밟고 들어선 군사 정권도 사라진 지금
그러나 시인 김남주 그가 남기고 간 자유를 향한 외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침묵의 벽, 이기주의의 벽에서 깨어나 더불어 누리는 삶, 함께 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